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라마 사마귀의 흥행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얘기 안 한다 그러더니 올라가자마자 얘기하셨습니다. 최근에 저는 JTBC 방송에서 무슨 경연 같은 걸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하고 같이 강연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도 약간 비슷한 구조여서 약간 짜증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앞에서 시간들을 많이 쓰셨고 저보고 빨리 끝내라는 글이 딱 올라와 있습니다. 빨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렇게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교육이 중요하다, 역사교육이 중요하다, 다 아는 얘기죠.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문재인 정권 때 그 민주시민교육을 강화시키겠다라고 정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냐, 제가 잊지 못하는 총극이 수학교과서 밑에다가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라는 문구를 넣은 걸 제가 제 아들 교과서를 보면서 분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역사교육, 제가 강연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그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저 같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역사교육과 나왔거든요. 중고등학교 선생님 됐으면 그렇게 교육 못했을 겁니다. 왜? 오늘날 현행 학제가 한 학기 동안에 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르치게 만들어요. 제가 첫째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사춘기가 딱 시작이 됐죠. 약간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 아이랑 지금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아빠가 세계사 시험에 도움이 되는구나. 시험 기간만 되면 제 옆에서 떨어지질 않고 저는 오늘도 강의를 끝나고 집에 가서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런 걸 아이한테 떠들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렇게 역사교육이 중요하고 뭔가 아이들에게 토론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모두가, 전 국민이, 심지어 예능에 나오는 유명한 입시 강사들조차 그 얘기를 하지만 한국의 역사교육은 30년 전이 됐든 50년 전이 됐든 똑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교과서 한 권을 한 학기 만에 혹은 1년 만에 다 끝내야 되고, 세계사 전체 5000년을 배우는데 한 학기, 그리고 한국사 5000년을 배우는데 한 학기,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이걸 바꾸기가 어려운 것은 제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한국의 모든 교육학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 상당수의 교사가 과연 그게 아닌, 소위 말하는 프랑스식 교육이죠. 한 학기 동안 1차 세계대전만 우리가 집중 접한다라든지, 혹은 한 학기 동안 어떤 일제가 중일전쟁부터 난징대학살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단번에 드러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선생님들 소수죠. 이게 저는 대한민국의 굉장히 좀 중요한 현실이고요. 되게 중요하다고 하면 정권도 바뀌었고 상황도 좋아졌으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되든 간에 시스템이 바뀌면 거기에 들어간 인재들은 그거 맞춰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지금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민주시민교육, 역사교육 강조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도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리고 이슈 자체도 안 된다. 왜? 우리나라에서 이슈라는 건, 교육 문제에 관련된 이슈는 딱 한 번 이슈가 됩니다. 뭐죠? 매해 수능 볼 때.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이슈가 안 되죠. 왜? 내 아이가 승리한 케이스라면 아이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내 아이가 졌다면 그 열패감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쩌자는 거죠?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걸 헌법과 상관없이 그냥 듣고 있다 약간 욱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튼간에 지금은 좋게 봤었을 때 유혈항쟁의 종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대적으로 보더라도 그때 저 함성의 목소리를 이끌어가던 세대가 이제 사회의 지도층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때, 그리고 박근혜 정권, 그리고 윤석열 정권 당시에 유사한 사례들을 역시 또 유사한 사례로 극복을 해냈다라고 하는 우리의 독특한 전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그 386 세대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 특히 여성, 이런 세대들이 이곳의 주력의 어떤 멤버들로 등장하게 되면서 또 역사가 다른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좀 중요한 방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현행헌법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항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10번째 헌법이거든요. 헌법이 9번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사실은 거의 문장은 똑같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라는 말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비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수천 년간 그 당시 문자를 그대로 쓴다면 단군 고조선 때부터 내려왔었던 중국에 대등하는 우리는 문화민족이다 라는 어떤 그런 가치론적인 입장이 사실은 제헌헌법 때부터 박혀 있었던 거고요. 초기의 제헌헌법에는 기미 3일 독립정신의로라고 써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유월항쟁 이후에 헌법이 바뀌게 되면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항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하면서 조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 조금 이따 해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헌법 현재까지 10번째 바뀌었고 지금 10번째 헌법을 쓰고 있는데 9번째 헌법과 그러니까 9개의 헌법과 마지막 현재 쓰고 있는 이 마지막 헌법의 가장 큰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불이항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물론 이걸 두고도 요즘에 5.18도 넣었으면 좋겠고 동학농민운동도 넣었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사실 그건 동의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찌됐건 미국에 의해서 이입된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가 꿈꿨지만 우리 몸대로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민주주의를 수십 년간의 싸움 속에서 드디어 유월항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우리가 쓰는 이 헌법 그리고 우리 국민의 정체성 자체가 4.19 민주혁명의 이념을 계승한다라고 우리의 힘으로 딱 박아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성취입니다. 어마어마한 자부심이고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심각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지만 이런 심각한 이야기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저 남영동 앞에 갇히거나 구금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사실은 우리의 민주주의의 승리의 과정이고 그걸 누리고 있는 향유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일단 요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쭉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잘 안 보이시죠? 말로 해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뭐 보면 이제 그 당시 유명했던 일은 뭐 하나회 날리고 뭐 경복궁 복원하고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잊혀진 얘기지만 93년 4월 달에 현직 대통령 최초로 4.19 묘소 참배 및 성역화 지시, 5월 13일 날 5.18 관련 특별 담화를 통한 5.18은 민주화 운동, 12.12는 군사 쿠데타로 규정, 그리고 93년 6월 달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5.16은 군사 쿠데타로 규정, 그리고 다음 6월 달에 현직 대통령 최초로 백범 김구 묘소 참배, 그리고 8월 달에 임시정부 요인들 국립묘지 안장, 그리고 조선 청독 관저 철거, 이런 일들이 쭉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는 기억을 못 하시는 주제고요. 젊은 세대들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는 과거에는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근현대 현대사 자체를 얘기를 잘 안 했었던 시대라면 비로소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느냐, 사실 연산군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종대왕을 찬양한다? 이것도 웃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세종대왕은 너무 훌륭해. 사실은 세종대왕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30배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전제주의를 찬양한다는 얘기입니까? 역시 연상군 할 땐 반응이 오지만 세종대왕을 까면 누구도 저에게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느끼는 모습이지만 여튼간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조선왕조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근현대사 역사가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냉정하게 따졌었을 때 70년대 조금 60년대부터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민주화 운동의 과정들, 사람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장준하, 문익환, 또 운동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뭐 5.18 당시의 민중들, 유월항쟁 당시의 민중들, 부마 민주 항쟁 당시에 거리에 나왔던 남포동의 시민들,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이 그 거리에서 만들었던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독립운동사를 통해서 우리의 주체성을 지켰고 그 다음 단계로 민주화 운동사를 통해서 오늘 여기에 서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87년에 외쳤고 승리를 했지만 유예된 시간이죠. 노태우 정권기를 거친 다음에 이 모든 작업들이 김영삼 정권기 때 쭉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정권이 최근 말고 한 이명박 정권까지 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까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 과정들이 반복 확인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정면 반박, 일종의 백래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인식을 사실은 지켜내는 게 역사학자들의 목표는 아니지만 여튼간에 우리가 시민들이 같이 이뤄낸 국민적 정체성 자체를 지금 두고 싸우는 싸움이 뉴라이트와의 갈등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은 일부러 그려놨어요. 왜 그려놨냐면 이거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이거 되게 불편한 이야기겠지만
뉴스를 보면 이제 김어준 현상을 두고 이제 경향신문과의 싸움이 시작이 됐죠. 레거시 미디어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유튜버로서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제가 오늘 이야기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벅차오르는 이야기이긴 한데, 핵심적인 상황은 뭐가 있냐면, 그 모든 것들이 유월항쟁 이후에 사람으로 수렴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수렴이 됐다는 거예요. 김영삼이냐 김대중이냐. 뭐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지는 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저희 아버지가 김영삼의 열렬한 팬이셨고요. 저희 어머니 집안은 이제 엄마는 별로 정치 생각이 없지만 전라도 집안입니다. 어땠을지 분위기가 상상이 되시죠?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저희 큰 외삼촌이 살아계시는데, 예전에 이제 이 시기 때 둘이서 술 마시다가 이제 저희 큰 외삼촌하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진짜 맥주병 깨고 둘이서 김영삼이냐 김대중이냐 갖고 막 싸우셨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다시는 그 얘기를 안 하시지만, 제가 얘기하면 입 좀 닥치라고 제발 이러면서 하게 되는데, 그만큼 아마 그 시대를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중에 누가 더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할 자리도 아니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건 매번 위기의 순간에는 헌법을 활용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을 살짝 넘어가고 나면 아무도 헌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바로 다음 누구 찍지? 문재인이야. 다음 누구 찍지? 안철수야. 다음 누구 찍지? 이재명이야. 여기서 자유로운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조차도. 제가 이제 사실은 제 주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법의 상상력이라는 책을 그 당시에 쓰게 됐었던 배경은 정확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였거든요. 박근혜 탄핵 시점에 썼던 책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광장에서는 우리 헌법을 읽어보자라고 하면서 소책자로서 현행 헌법을 막 나눠주고 그랬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책도 당시에 먼저 출간됐었던, 이미 나와 있었던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책이 표지만 싹 깔아가지고 대박을 쳤고, 그 당시 원고력의 속도로 따라잡았던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서 중박을 쳤습니다. 나머지 뒤에 나왔던 모든 책들은 다 타이밍 때문에 망했습니다. 뭐든지 인생은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5년간 누구도 헌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의 개인적 경우로 얘기하면, 저는 책을 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돌아다녔던 곳은 놀랍게도 경상도 지역이었습니다. 오히려 경상도 쪽의 도시의 시민들, 특히 남도 쪽의 시민들이 더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 상황을 겪으면서 저에게 다시 소액이나마 인세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끝났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헌법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현재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갑자기 너무 분위기 재밌게 하려는데 분위기 심각해져서. 자, 사면권 매번 문제가 되죠. 저는 이제 사면권을 정치가들을 용서해 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기업인들을 용서하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했었던 사회적인 피해,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기업 총수는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뭐 2천억 원, 800억 원 사회 환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제대로 사회 환원이 됐다는 소식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죠? 매번 사면권을 제한하면 안 돼,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사면권이 굉장히 많이 남용이 됐던 기간은 6월 항쟁 이후에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위 말하는 민주인사들을 대거 사회에 기환시키는 과정 때문에 사면권이 굉장히 커졌던 이슈거든요. 지금이 과연 그런 사회인가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안 되죠. 이번에도 현직 대통령께서 또 사면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얘기를 이어갈 생각은 없지만 찹찹한 건 사실입니다. 자, 제가 맨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현재 현행헌법은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이잖아요. 우리나라 현행헌법에선 경제조항에 노동자까지 나와요. 노동 3권은 보장이 됩니다. 근데 뭐가 빠져 있냐? 노동자와 농민까지 나오거든요. 중소기업까지 나옵니다. 근데 뭐가 빠져 있냐면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이 빠져 있습니다. 아예 써 있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는 자영업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 관련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면 헌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느꼈었던 개인적인 가장 비통했었던 경험은, 저희 와이프가 옷가게를 몇 년 했는데 대박이에요. 옷가게를 하다 보니까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상가 임대차 특별법 이런 걸로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
같은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공간은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변희주 감독님이 얘기한 성소수자 이슈라든지 최근에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슈들,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들,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이야기하는 요즘 애들은 너무나 미시적인 데 관심이 많아, 요즘 애들은 시대의 뭐 본질을 몰라 하는 그 주제들이 헌법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을 리가 없죠. 생태 환경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큰 역사의 파고를 딱 넘고 나면 이제 모두가 다 해체하고 누구도 헌법 개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정권 바뀌었 우리 정권 바뀐 다음에 개헌론이 막 나왔었잖아요. 그때 나왔었을 때 사실은 저도 이제 개헌해야 된다고 막 주장했었습니다. 진짜 악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악플 핵심이 뭔지 아세요? 상황 좋아지고 나면 바꾸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권 5년 내에 개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5년간 우리가 그 광장에서 외쳤던 그 수많은 기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집단적 힘을 갖고 있냐, 그리고 그 힘을 결국은 명문화시키는 건 성문법 사회에서 헌법의 문장을 박아내고 헌법에 박아낸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을 만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없죠. 왜 이렇게 흥분하죠? 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이런 동정용 박수는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저 지금 2분 내로 끝내라고 밑에 떠가지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써놨는데 사실은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계속 헌법을 공부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는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이제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장의 이슈를 비정치적 차원에서 정치적 힘만큼 길러내서 그것을 정치가들이 받아들여주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김영삼이 다 해줄 거야, 뭐 김대중 대통령이 다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누구를 뽑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제한적 행정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풀어갔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JTBC 사기꾼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 박사학위 논문 문서를 갖고 와가지고 1등을 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거기 안 공개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의 척결할 적, 하나의 역사 바로 세우기 한다고 할 적에 이게 있었습니다. 현직 군인은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여기 한 절반 없으실 것 같지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면 아니 역사 바로 세우기 한다면서 왜 빠져? 왜 그 사람들 빼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뭐 당연히 역사 공부할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기밀문서들, 제가 이제 입수한 기밀문서들을 쭉 분석하면 되게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직 군인들의 반발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안사가 그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개혁을 비난하는 문서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내 남아있는 하나회 멤버들의 동향을 직접 관찰해서 그걸 계속 매주 정기적으로 대통령한테 올리면서 그 이후에 군부 쿠데타 가능성을 없앴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잘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대통령의 한계입니다. 정치가잖아요.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갖고 있더라도 나의 지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풀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왜 29만 원 뭐 이렇게 해주냐. 근데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 있죠. 판결 3심 판결 난 당일날 동아일보, JTBC 아니니까요. 네. 동아일보에서 보도합니다. 사면을 허용하라. 3심 판결이 난 날 사면을 허용하라고 하면서 사설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김현철 게이트 같은 것들도 같이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정치의 메커니즘이 해결할 수 있고 모을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는 영역이고, 정치가 아닌 영역, 그냥 시민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야기, 내가 성소수자라면, 내가 환경을 사랑한다면, 4대 강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여전히 녹조라면 그 자체로 단위가 맺어져서 그게 시대를 바꾸고 그 하나의 경험이 결국은 새로운 운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역사를 바꿀 수도 있고 헌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서 미칠 것 같아요. 하여튼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진짜 이 아주 못된 프로그램입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어떤 제 입장에서 아까 제가 6월 항쟁의 마지막 지점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사라는 거. 다만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되게 다양한 걸로 힘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선시대 때 태어났다라면 지금 우리가 겪는 그 힘듦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종대왕, 소위 말하는 부민고소금지법이라고 해서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수령에게 얘기 못하게 했던 국가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다, 민주화운동기 때 태어났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 자체 그 몇 배 이상의 억압적인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힘들고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이니까 속상하고 가슴 아픈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긴
시간을 보고 그 안에서 어떤 답을 찾아가는 인간의 역사에 대한 낙관적 믿음을 갖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헌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사회적 상상력의 결과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